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작년보다 28조 4천억 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교육 분야를 대폭 늘렸습니다. 현대기아차 사측과 노조가 교섭을 벌이는 가운데 내달 새 노조 집행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권성문 KTB 투자증권 회장이 직원 폭행에 이어 횡령 배임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등 잇단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계열사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지주사 전환에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긴 예산안은 내년 28조 원가량 증가한 430조 원에 육박하고 복지와 교육 분야를 대폭 늘렸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1월 예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예산안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상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지난해보다 28조 4천억 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같은 예산 증가 규모는 지난 2009년 10.6%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는 만큼 확장적인 재정 운영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 인적 자원 개발 등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12개 세부 분야 중 보건복지, 노동 등 8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문화환경산업 등 4개 분야는 축소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노동 분야가 12.9% 증가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인 데 이어 교육과 일반 행정 등도 각각 11.7%와 10% 등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인 7.1%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14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에 140조 원까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11조 5천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 조정도 단행했습니다. SOC 예산은 무려 20%나 삭감돼 지난 2016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경우 8.2% 감소한 6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오는 9월 1일 제출할 예정인 내년 예산안을 오는 12월 2일까지 심의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SOC 예산 대폭 감축과 복지 예산 증가 등을 이유로 대여 투쟁에 나설 수 있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허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노조 파업, 통상임금 소송,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 그야말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또 다른 암초를 만났습니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내달 출범하는 새 노조 집행부 선거에 돌입하는데요. 새 집행부가 선출되면 교섭 상대가 바뀌어 원점에서 다시 교섭을 진행해야 하는 만큼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른 손실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새 집행부 선거가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내후회한에 시달리는 현대기아차의 또 다른 악재입니다. 현재 현대기아차 노조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7.2%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 연장 등입니다. 그러나 차량 판매가 부진해 올려줄 여력이 없다는 회사. 노사 간의 타협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제 열린 현대차 노조의 교섭은 실패했습니다. 잠정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불발되면서 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한 겁니다.
이에 따라 새 노조 집행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교섭 재개가 힘든 만큼 결국 노사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는 곧 손실 확대를 의미합니다. 실제 올해도 노사 갈등으로 인해 손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총 8차례 파업으로 인해 3만 8천여 대의 차량을 만들지 못했고 금액으로 따지면 약 8천억 원대 손실을 봤습니다. 기아차 역시 740억 원대 손실이 추정됩니다. 노사 갈등 장기화에 따른 생산 차질로 인한 손실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9월 현대차의 야심작 제네시스 G70의 출시를 앞두고 생산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대표적인 1세대 벤처 투자가로 꼽히는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이 이딴 구설수로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최근 계열사 직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에 휘말린 데 이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감독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권 회장의 경영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가운데 이병철 부회장이 지분 확대에 나서 KTB 지배구조의 변동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권성문 KTB투자증권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를 포착해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B투자증권은 관련 소명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소명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한 KTB 관계자는 통상의 오너들의 행태에 비하면 회사와 권 회장의 거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춰볼 때 혐의 내용은 권 회장이 회사 출장에 가족을 동반하는 등 알려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지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 특성상 권 회장의 비위 사실이 밝혀진다면 경영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계열사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갑질 논란에도 휘말린 상태입니다. 지난해 증권사에도 도입된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은 대주주나 최고 경영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감독당국은 금융회사가 신규 업무 도입이나 타회사 인수 등을 추진할 때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심사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병철 KTB투자증권 부회장이 지분 확대에 나서고 있어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지난 4월 이후 자사주 취득을 잠시 멈췄던 이 부회장은 이달 들어 총 6차례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13.9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분율 약 20%인 권 회장과의 격차는 6%포인트까지 좁혀졌습니다. KTB 관계자는 이병철 부회장은 통상의 증권 대표이사로 온 게 아니라 2대 주주로서 경영 참여를 하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전문 경영인으로 합류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롯데그룹이 지주사 체제 전환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오늘 오전 계열사별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 분할 및 분할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푸드, 롯데칠성음료가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 분할과 분할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들 4개 회사의 인적 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그룹의 모태인 롯데제과의 투자 부문이 나머지 3개사의 투자 부문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투자회사를 합쳐 오는 10월 1일 공식 출범할 계획인 롯데 지주 주식회사는 향후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 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복잡한 순환 출자고리가 67개에서 18개까지 줄어들게 돼 경영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신동빈 지배체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신동빈 회장은 사업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 출자하고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주식 수합 과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신 회장은 지주회사의 1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거듭납니다. 또 신 회장 측 우호 지분은 최대 50%에 달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롯데그룹 지주회사 전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롯데는 중장기적으로 호텔롯데와 다시 분할 합병하는 과정을 거치고 궁극적으로는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완전한 그룹 지주회사 형태로 가게 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롯데 소액주주 연대 모임은 주총장 밖에서 집회를 여는 등의 합병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롯데쇼핑의 합병 비율과 관련해 명확히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지주사로 전환한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기도 성남 여수와 화성 동탄이, 파주 운정 등 5곳의 공공임대아파트 내 상가를 사회적 기업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인데요. 공공임대 상가엔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공급, 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가 입점해 서민들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게 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경기도 성남 여수지구에 입주가 시작되는 공공임대 아파트. 이 단지는 영구임대 124가구, 국민임대 534가구 등 총 658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소득의 50% 이하인자 등이 입주하고, 국민임대주택은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소득의 70% 이하인자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LH는 성남 여수를 포함해 화성 동탄 2, 인천 영종, 파주 운정, 서울 가저 등 5곳의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일부를 사회적 기업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면서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LH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독거노인 등을 위한 밑반찬 공급, 장애인 등을 위한 가사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지 내 상가의 사회적 기업 입점을 통하여 입주민들의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영세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육성 등의 기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LH는 인근 상권과 충돌이 예상되는 슈퍼와 세탁소, 미용업소 등은 입점을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성남 여수지구의 임대주택 내 상가 임대료는 전용 면적 38.88제곱미터의 경우 임대보증금 약 764만 원에 월임대료 31만 8천 원가량입니다. 이들 단지에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4일에서 6일 LH 진주본사나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되고 8일 선정된 기업에 개별 통보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중국 증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작년 초 2,600선까지 폭락했는데 지난 25일부터 3거래일째 3,300선을 유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향상과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중국 증시가 더 성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중국 증시가 회복세에 들어선 원인과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중국 증시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25일 3,3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어제 1% 가까이 올랐고 오늘도 0.08% 오른 3,365.23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초 2,630선까지 폭락한 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하이 지수와 함께 중국의 양대 주가 지수로 꼽히는 선전 종합 지수도 지난달 18일에는 1,780대까지 떨어졌지만 어제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1,93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다시 중국 증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대 규모인 8,680억 4천만 위안으로 우리 돈 약 146조 6,4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확실히 상승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중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호황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기업들의 실적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 1,270여 개 상하이 증시 상장사 중 현재까지 절반 정도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약 29%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발표된 중국의 7월 공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한 점도 증시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6월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지만 공업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낮아지고 외상 매출금 평균 수금 기간도 짧아지는 등 확실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업이익은 2015년 크게 떨어졌다가 지난해부터 회복되면서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증시가 이렇게 실적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닐 텐데요. 실적 말고 또 다른 상승 요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중국 증시 A주가 세계 증시를 대표하는 지수 중에 하나인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중국 A주는 상하이 선전 증시에 상장된 주식 중 내국인과 허가받은 해외 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는 중국 본토주를 말합니다. MSCI 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되면 MSCI 신흥지수에서 중국 비중은 28%에서 35%로 커집니다. 전문가들은 MSCI 지수 비중이 커지면 글로벌 펀드 등 투자자들은 국가별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중국 증시에 더 많은 돈이 몰려 증시가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의 정치 상황도 증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집권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년이면 집권 2기를 맞는데 집권 1기 때는 부패 개혁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았지만 2기부터는 다소 안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증시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중국이 아직까지는 신흥국인 만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의 경우 국제통화기금 IMF가 GDP 대비 부채 수준을 2016년 235%에서 2020년 290% 이상으로 예상할 만큼 부채 규모가 큽니다. 이처럼 높은 부채율로 인해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시 주의할 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징상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채를 통제할 수 있고 무역 수지 흑자가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부채가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준은 아니라며 중국 A주가 MSCI에 편입되는 내년 6월까지가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네, 김성원 기자와 중국 증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이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고발한 부영의 탈세와 계열사 허위 신고 사건을 한 부서에서 통합해 동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특수일부가 수사 중이던 부영 탈세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한 겁니다. 국세청 조사사국은 2015년 12월께부터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 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특수일부가 지난해 정은호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와 최유정 변호사의 수임료 다툼으로 촉발된 법조 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수사에 연달아 투입되면서 탈세 의혹 수사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공정위가 지난 6월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신고한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사건이 배당돼 부영에 대한 수사를 두 부서가 따로 진행해 온 겁니다. 법조계선 최근 중간 간부 인사를 마무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한 검찰이 부영 관련 사건을 한 부서에 통합 배당함에 따라 이 회장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많게는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아파트 불법 전매자 610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서류 브로커 장모 씨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 통장을 사들인 장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동산 알선업자와 매도자 등 불법 전매자 6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브로커 장 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곡, 마곡, 세곡, 수서 등 강남권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불법 전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공증 서류를 만들어주고 3억 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엔 전매 등 매매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장 씨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계약서 효력을 갖는 공증 증서를 만들어주고 불법 전매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매도자들은 이 공증 서류를 통해 전매 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전매 제한 기간인 것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들에 대해서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 추적도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정책 시행 전에 대출을 받기 위한 신청자가 몰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1일과 22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각각 3,643건, 3,215건으로 8월 일평균 대출 신청 건수가 2,000건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000건 이상 늘었습니다.
신청액도 8월 일평균 대출 신청액은 2천억 원인데 반해 21일 4,187억 원, 22일 3,66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정부는 파리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일괄적으로 LTV DTI를 40%로 강화하고 투기지역 내에선 가구당 한 건의 주택담보대출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 대책 발표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서울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바로 LTV DTI가 40%로 적용됐고 23일부터 투기과열 지역에도 LTV DTI 규제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21일과 22일 대출 신청이 몰린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내년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내 카드 사용 내역 한눈에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가진 카드별 결제일과 최근 월별 사용 금액, 결제 예정 금액, 포인트 적립액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카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며 여러 개 카드의 월별 총 사용 금액과 결제 예정 금액 등 합산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보급량과 이용액이 많다 보니 카드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연체가 발생하거나 부정 사용 피해에 노출될 수 있어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기존 10만 276원에서 10만 2,242원으로 1,966원이,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총 31건으로 이 중 회계법인이 패소한 6건의 배상 규모가 164억 원에 달했습니다. 배상 규모가 47억 원이었던 재작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습니다. 경남도가 적합하다고 발표한 창녕 산란계 농장 2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뒤늦게 잔류 농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성분은 주로 식물에 사용하는 농약으로 계란엔 정해진 기준치가 없지만 2곳 농장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친환경 인증 농장 73곳에 포함돼 생산된 달걀 전량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경기도 화성시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실제와 똑같은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는 가상도시 KCT가 건설됩니다. 32만 제곱미터 규모의 KCT에는 고속도로와 도심, 교외, 주차시설 등 5개 도시 환경이 재현되며 35종의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남유식입니다. 어제 내렸던 비는 까맣게 잊은 듯 맑고 청명한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도 선선한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는데요.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면서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3에서 5도가량 낮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에는 구름 사이로 강한 일사가 통과되면서 자외선 지수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구름만 다소 지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한낮 기온 서울 25도, 인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과 속초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최고 기온 광주 25도, 부산 27도, 제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와 남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는데요. 서해 먼바다로는 현재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도 세게 부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목요일에도 비 소식 없이 구름만 조금 지나는 맑은 날씨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 후반까지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